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성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진료병 분류가 될 텐데요. 염증성 근육병 또는 근육염, 근염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팔다리의 근위부 위약이 좀 심하다고 설명드리는데요. 근위부라고 하면은 어깨 그리고 골반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리거나 그리고 의자나 아니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힘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일어날 때 항상 의자를 짚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일어나기 힘든 경우를 주로 만나게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근육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근육 효소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예전에는 피부 근염, 다발 근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부 근염이라면은 여기 보시면은 손등이나 등, 목 같은데 피부 발진이나 아니면은 굳은 살이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손톱의 모양이 좀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이런 피부 근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는 면역 매개성, 괴사성 근육병, 그리고 봉이체 근염이라는 병들도 분류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분류되고 치료법도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지혈증 약,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들을 쓰게 되면은 이게 그 근육 효소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경우, 우리가 PT 받는다고 하죠. PT를 좀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근육 효소 수치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팔다리 근육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런 근육 효소 수치가 증가됐을 때, 혹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한두 달을 거쳐서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점점 더 힘이 빠지면은 이런 근육병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병들은 사실 이런 피부 증상 말고도 관절과 폐에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절 손상 또는 폐 손상이 같이 있게 되면서 저희 신경과 말고도 류마티스 내과로 진료를 하러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진단은 이게 보시면은 이 근육 효소 수치 CK라고 하는데요. CK 또는 CPK라고 합니다. 정상의 수배에서 수십 배인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상 범위가 200 또는 300까지라고 하면은 5,000 또는 8,000, 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서 거의 바닥에서는 일어나기 너무 힘든 정도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자가항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침 근전도 이게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에 침 맞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근육에 바늘을 찔러서 근육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 또는 이 근육병에 해당되는 검사 소견인지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MRI 보시면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이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염증 반응인데요. 여기나 이런 데 염증 반응이 있고 이런 MRI 통해서 근육염의 소견이 보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허벅지나 우리 팔뚝 같은데 조금 째서 이런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환자분들도 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나 또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나 다른 면역 질환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너무 오랫동안 쓴다 싶으면은 아자치오프린이나 메토트렉스레이트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효과가 좀 부족할 때는 면역글로불린 정맥 주사나 리투키마비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염증성 근육병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국 조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병들이 지금 저희 국내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2배, 3배 이상씩 서서히 상당수 신경면역 질환들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의심되거나 혹시 의뢰를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신경면역 질환 자체가 대부분 다 희귀 질환이긴 합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 암 치료를 받아봤던 분들 또는 이 신경면역 질환으로 진단됐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산정특례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급여 비용에 우리 희귀질환 환자분들은 10%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희귀질환으로 등록되고 산정특례 제도로 진단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들은 저희 신경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면역 질환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질환으로 의심되면 많이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질환들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사실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 뇌 기능도 보존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어떤 암이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 발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 장기적인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서 아까도 걱정하셨지만 여러 효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작용으로서 뭐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사실 고비용의 약들로 신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경면역 질환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서서히 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 면역 질환으로 진단되신 분들께도 좀 더 희망 섞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 저희 이런 신경 면역 질환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법, 비용이 좀 비싸지만 일단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도입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더 빨리 도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런 검사들 중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사실 처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병원에 의뢰를 드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 취득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환자 진단을 위해서 단순히 뭐 어떤 뭐 연구 목적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대부분 다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